그러면 교정이 된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가 내 물리적인 신체인지는 아주 탄탄한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실험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혼돈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거나 너무 과다한 자존감도 문제되나 그건 그렇죠. 이제 여쭤봐야겠지만 그런 분들도 그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다시 계산을 시키고 껐다 키고 이렇게 하면서 교정도 가능하구나.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주변 환경과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건데 타인의 인정, 호감, 칭찬, 감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적 보상을 알리는 신호들인 거죠. 흔히 나이가 들어서 나는 그런 거 싫어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하는 거는 뭐 일면 사실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거짓이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알게 모르게 오늘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힘들진 않았나요? 행여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까 원망하진 않았나요? 도대체 자존감이 뭐길래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과장창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좀 더 단단히 지켜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제인 이독실의 과장창! 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자연스럽게 장피의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주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창 유튜브 런칭 7개월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해서 벌써 13,500명. 너무 쉬운걸? 거만해. 너무 거만하게 보여요. 아직 험불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정말 저희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네네. 정말 제가 볼 때 방송 녹음을 할 때마다 녹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보석 같은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즐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정주행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하고 이 과장창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우리 앞으로 또 실버 버튼 받는 10만 명을 향해서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신이 왜 없지?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네. 가자! 가자! 오늘 과장창의 핵심 키워드 바로 자존감입니다. 몇 년 전부터 꽤나 이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 사이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도대체 이 자존감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이렇게 자존감을 둘러싼 수많은 궁금증들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에이, 그거 과학 아니죠. 인문학 아닙니까? 뭐 자신감, 자기 존중감 이런 거 하면 딱 들을 때마다 저거는 문과다. 이런 생각을 이과가 해봤죠. 아니다. 그렇죠. 이것도 참 궁금하긴 했어요. 그쵸. 그 약간 이과인가 문과인가 요것도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늘 초대 손님은요. 자존감을 뇌과학으로 설명해 주실 사회신경과학자 고려대 김학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있는 김학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잖으시고 네. 예.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아닙니다. 살짝 없지 않아. 왠지 그런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화라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너무 저희가 차분하시고 분발해서 한번 언제 화를 한번 벌컥 내시는 걸 보는 걸 목표로 오늘 한번 깐죽거려 보는 걸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단히 교수님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분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계산신경과학으로 일단 석사학위 받으셨고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생물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친 후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fMRI라고 하죠.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기법을 사용해서 자존감이라든지 인정욕구, 이타성 등 이 인간의 신경학적 기제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이십니다. 또 최근에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라는 이 뇌과학서를 출간하셨는데 이 자존감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이분만한 분이 없다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보통 자존감 책을 보면요, 딱 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좀 인문학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구조도 나와 있고 3가지, 4가지 이런 것들 구성 요소 이렇게 있지만 자존감 책에 뇌 그림이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흥미롭고 일단은 수많은 연구 주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또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근데 그 중에서 자존감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연구실은 이제 사회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맥락에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의사결정, 주로 뭐
이타 행동도 가능하고요. 도덕적 네. 판단.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좀 공통적인 동기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인정 욕구라는 게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인정 네. 욕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자존감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생물의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뭐 흔히 말하는 문화인류학적인 뭐 배경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연구하고 계시는 건 아예 생물이라면 뇌가 그렇죠. 있다면 네.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물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쵸. 진짜 네. 이거 너무 새로운 세상이 벌써 열릴 것 같아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한데 사실 지금까지 자존감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고 네. 흥미로운 뭐 결과나 연구나 하나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존감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이제 2018년에 저희 연구실에 있었던 윤희연 박사가 했던 연구거든요. 네. 그 연구에서는 내가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걸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행동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전에 왔던 다른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고 돌아간 거죠. 그럼 이제 fMRI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뇌를 촬영하면서 내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작품을 내가 평가를 하도록. 그랬더니 그래서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일종의 공격적인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그분이 못 돼서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또 변인들이 있을 수 있죠. 객관적이지 않거나. 자기 방어의 기제에서 이제 그쵸. 그렇죠. 발현된 것이다. 근데 그런- 뇌과학이나 심리학 연구를 책들을 보면 그런 연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화면에 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어떤 그렇죠, 냄새를 그렇죠. 맡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선택하게 하고. 음. 근데 정말로 2018년에 실제로 이제는 그 기계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죠. 거짓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 거짓말 테스트 교도 아니고. 우리 엑스레이 찍듯이 이제 fMRI라는 걸로 이제 그냥 아예 스캔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면 너무 나의 민낯이 드러난다 싶으면서도 지금도 정말 그렇게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우리 보면 뭐 여러 가지 심리학 실험들, 중요한 실험들 이야기를 보면 왠지 이렇게 속이면서 하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군요. 예, 사실 그게 뭐 어느 정도는 뭐 제한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심리학의 많은 실험들이 속임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는 또 그쵸.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연구하는 걸 네. 알고는 해야 되니까 적어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가자와 이제 실험자 간에 약간의 이제 어떤 기싸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예.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한 또 여러 가지 또 커버 스토리들을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점점 어려워지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fMRI 나왔잖아요. 저는 나 화 안 내고 착한 척 해야지. 근데 그 화가 나는 순간 확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건 그렇죠.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결과들이 이제 항상 우리가 어디서 이제 글로 읽거나 뭐 이미지로 이제 접할 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네. 일단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저는 일단 요거부터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교수님 본인은 네. 자존감이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분은 이과생이 맞습니다. 이 우리 과장창에 정의. 나오는 과학쟁이들의 네. 특징이 나왔거든요. 항상 뭘 여쭤보면은 그 전에 자존감의 맞아. 정의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거 대체 뭔가 그거부터 그치. 이제 좀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오, 네, 질문을 그렇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매끄럽게 넘기시네. 대답해보세요. 자존감. 정리하는 척하면서 안 넘어가지네. 예. 나라는 존재를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독실님은? 저는 자기 효능감에 섞이네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 자신감인가? 그런 거. 자신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존감 이런 섞여, 키워드들이 그렇죠. 굉장히 네,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못해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자존감 같아요. 내가 뭐 네. 그림을 그렸는데 못했어요. 음. 평가 되게 박해요. 어쩌라고, so what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왠지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2병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얼마나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객관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무관하게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음.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인데 네.
사실 이런 정의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네.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네. 뇌과학에서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죠. 오. 이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인 자기감에 대해서. 자기감. 자기감?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기감. 네, 처음 자신감이 들어봤어. 아니죠. 네. 자기감입니다. 나라는 영어로는 느낌? 이제 sense of self라는 얘기를 하죠. 나라고 하는 느낌, 자기감이라고 나를 얘기하는데 인식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나와 내가 아닌 것 간의 어떤 경계선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거 뭐 돌 정도 지나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 어릴 때부터 뭐 생겨나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얼굴에 어떤 점이 찍혀 있을 때 나의 그 부분을 만진다고 한다면 네. 이제 나를 인식하게 된 거죠. 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라고 하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된 거니까. 그 인식 자체만으로 그게 이제 자기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과학적인 의미들이 좀 필요한데요. 네. 자기감을 이제 과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환경들을 내가 얼마나 잘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자기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감이라는 거 인간에게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동물들도 네. 자기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개, 고양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기 인식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거울 보여주면 강아지들 가끔 자기인 줄 모르고 막 짖어보라고 막 있단 말이에요. 고양이도. 그렇죠. 근데 왜 그 공격하지 않느냐 들어봤더니 냄새가 안 나니까 무시하는 거라고. 제가 자기인 거는 모른다 하고 누가 네. 거울이 자기인 걸 알 정도가 되려면 뭐 범고래나 이렇게 그 정도 지능이 돼야. 굉장히 높아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고래들, 같아요. 코끼리, 고등 영장류 이런 경우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능과 비례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춘 종들이 좀 더 이제 복잡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코끼리나 고래, 돌고래 같은 경우 재밌게도 이제 청소 놀래기라고 하는 어류종이 있는데 이 어류는 다른 고등 포유류들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자기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 놀래기 어쩌고 그 친구가 지능이 높은가요? 지능이 높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큰 물고기 옆에 붙어서 이제 기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끊임없이 다른 물고기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분 파악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살아남기 여러 가지 위해서.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감을 가지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가설이 있죠.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미뤄보면 네. 과학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IQ가 높아져서 지능이 높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감을 주관할 수 있는 뇌 부위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어류는 그 부분이 발달을 한 거죠.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물론 이제 어류와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학적인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부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부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간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자신과 타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환경을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여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고무손 착시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고무손 착시요? 여기다 이제 고무로 만든 손을 놓고 네. 실제 손은 이제 칸막이 건너편에 이제 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자가 실제 손과 고무손의 똑같은 부분을 붓으로 이렇게 쓰다듬는 겁니다. 이게 치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근데 그 고무손은 내가 보고 있나요? 그렇죠. 고무손은 내가 보고 있지만 실제 손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건 분명히 고무손인데 고무손이 만져질 때 실제 촉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두 개가 뭔가 맞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뇌는 그 충돌을 해소하고 뭔가 내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렇죠. 정합성 있게. 예, 이 두 개가 일치하게끔. 그러다 보면 이 고무손이 내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갑을 꼈을 때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장갑은 내 손이 아니야 하는 것도 생존에 불리하거든요. 그럼 이제 장갑을 끼고 있지만 만질 때마다 피드백,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어오면 감각이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 뇌가 빠르게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그 고무손은 누가 봐도 가짜 손이어야겠네요. 손의 모형은 가지고 있죠. 손의 형태는 가지고 있죠. 닭발로 해도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그러면은 않습니다. 좀 비슷해야 되는군요. 뇌에서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있어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럴듯한 위치에 있어야지만 그렇죠. 착각하게끔. 그렇죠. 이 예측 오류를 없애고 수정하는데 어떤 큰 무리가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근데 같이 그것도 어쨌든 나타나.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 우리가 나의 신체라고 믿는 어떤 그런 느낌, 네. 이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아. 네. 계산의 결과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계속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AI의 훈련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A가 들어오면 B가 계속 벡터적 연결이 돼 있네 라는 거 하면 이게 이런 거보다 하는 거랑 똑같게 계속 학습을 하면서 그쵸. 수정을 하듯이. 그리고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이 어느 날 뭐 잉크가 묻었어요. 혹은 이게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아니라고 믿는 것도 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망치 치나요? 아니면 네, 그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손이라고 믿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망치를 이제 때려보면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실제 손이 아님에도 충격을 받는 불구하고. 거죠. 네. 혹시 뇌 사진 찍어보면 뇌 영상 연구도 있습니다. 네. 고통도 느끼나요? 고통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그 순간 작동하는 놀라는 걸로 거는. 화들짝 놀라는 거겠죠. 고통에 반응한다기보다는. 내 어느 손. 정도는 약간 통증을 짜릿한 느낌을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신기하다. 거기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면 오. 남자들이 그 낭심을 걷어차면 누구야 그런 장면을 딱 보면요. 네. 나도 모르게 진짜 사실 TV에서 맞아요. 보는 건데도 비슷하죠. 자기 낭심이 아파. 막 약간 이렇게 움찔. 못 보겠어요. 짜릿함을 느낄 수도 있고 진짜 네. 느껴져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는 아픈 데다라는 거를 우리가 평생 우리 모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거울 유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들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추정치인데 네. 여기서 환경을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으로만 바꾸면 오. 그게 바로 자존감이 된다는 거죠. 아.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환경. 당장 치환해서 지금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내가 얼마나 잘 예측하고 이걸 나의 생존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것도 여기에는. 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계산의 결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교정이 된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가 내 물리적인 신체인지는 아주 탄탄한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실험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혼돈할 수 네. 있고 헷갈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거나 너무 과다한 자존감도 문제되나 그건 이제 그렇죠. 여쭤봐야겠지만 그런 분들도 말하자면 그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다시 계산을 시키고 그럼요. 껐다 키고 이렇게 하면서 교정도 가능하구나. 내가 뭐 흔히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주변 환경과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네. 해주신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나를 둘러싼 것들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이런 추정치를 자존감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 뇌에서도 이제 네. 나름의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알로스테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자존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알로스테시스.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항상성이라는 건 알죠. 호미오스테시스. 네. 항상성은 아는데 호미오테시스는 모르겠습니다. 네, 용어는 이게- 처음 듣습니다. 항상성을 이제 영어로 호미오스테시스라고 하는데 네. 알로스테시스는 이거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호미오스테시스, 항상성은 어떤 신체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항상성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뇌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네. 그런 과정이 이제 항상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당이 오르면 네. 맞습니다. 눌러야 정확히 되고. 그렇죠. 그렇고. 유지하기 네, 위한 그렇죠. 어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네, 거죠. 심장이 너무 추워지면 빨리 뛰면 늦춰주고 눌러고. 네. 네, 그런 건데 사실 불균형이 이미 발생한 뒤에 이걸 회복하는 건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끊임없이 예측해서 방지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만들어냅니다. 애초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네. 계속해서 뭔가를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알로스테시스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고백해봤자 채일 게 같아. 음. 그러면 고백을 안 해. 고백을 안 하는 거야. 응.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이런 것도 알로스테시스인가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자존감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예측과 방지라고 하는 게 알로스테시스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 예측과 방지를 위해서 뇌가 끊임없이 활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 환경을 통해서 계속 학습하고 그렇죠. 뭐 네. 수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네.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환경의 인식도 근데 요 알로스테시스도 지능과 관련이 있나요 혹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걸 어떤 유기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본다면 당연히 지능과 관련이 되죠. 그럼 지능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높을수록 중요한. 이 알로스테시스 작업도 더 빨리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럴 수립할 수 수 있죠. 있는 거고요. 해야 더 되는 정교하게 겁니다.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벌써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인간은 혼자가 아닌 집단을 만들고 함께 협력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사실 약하지만 집단 덕분이다 이렇게 그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사실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서 타인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남과 나를 구분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 타인과 나는 엮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회적인 어떤 타인의 칭찬이랄지 타인의 어떤 상호작용이 인정 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기쁘죠? 저는 왜 기쁜지 모르겠는데 좀 기쁘긴 해요. 기쁜가요? 당신은 훌륭합니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자존감을 1 높여드렸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 맛에 네. 과장창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타인의 어떤 존재나 그렇죠.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알로스테시스가 활발하시네요. 예,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아. 근데 옷 입는 거 자기 만족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남이 인정 안 해줘도 뭐 어때 이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남들이 뭐라건 나만의 길을 갈 거야. 마이웨이 막 고집하는 분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신경 쓰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네. 혼자 만약에 이 지구에 혼자만 있다면 그럴까요 과연? 그러니까 그럴 그것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야. 그런 말 자체도 그 알로세시스의 다른 전략으로서 그렇죠. 만들어진 그런 거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알로스테시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2차적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걸 또 뇌과학으로 정의를 하면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사건이거든요.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보상이 되고 네.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보상을 느끼고 불균형 해소에 뭔가 기여하는 것들을 이제 보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보상들이 이제 1차적인 보상이 있는데 네. 1차적인 보상은 뭐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음식이나 물 같은 신체 기분 좋아지는 향상성을 바로 회복시켜주는 네. 보상들이 있는데 알로스테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외부 환경을 활용해서 예측하고 방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체 향상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보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예를 자기가. 들면 어떤 돈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돈이죠. 좋다. 돈 좋지. 왜냐면 돈을 내가 갖게 되면 나중에 내가 경험하게 될 모든 어떤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미리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렇게 보루. 네, 내가 즉각적으로 쟁여놨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네. 근데 안심이 되잖아. 내가 나중에 아프면 이걸로 치료받으면 되니까. 맞아. 나중에 배고프면 이걸로 사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2차적 예. 보상이라고. 2차적 보상. 2차적 보상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은 바로 효율성이에요. 왜냐하면 1차적 보상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다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것만 하나 돈만 내가 모으게 되면 이런 모든 걸 다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워커홀릭 분들. 지금 배고프고 졸려 죽겠는데 안 해. 막 미친 듯이 일해. 그 이유가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뭐 휴가를 가 월차를 쓰고 뭐를 해 내가 뭐 이걸 하고 저걸 이거보다 돈만 벌면 돼라고 목표를 하나로 좁히면 그쵸. 복잡하게 이거저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어떤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교수님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이게 배금주의. 근데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2차적 보상이라는 게요. 네. 사실은 돈으로 이제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네.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 그러니까 이 네. 사회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그렇죠. 1차적 보상은 나 하나가 지구에 무인도에 살아도 필요한 거지만 2차적 보상은 타인이 없다면 필요가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신데요. 사실 돈보다도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학습하는 2차적 보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보상이에요. 타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보상. 그래서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굉장히 다양한 여러 수많은 신체 향상성 불균형을 경험하거든요. 네. 배도 고프고 춥고 똥 아프고, 쌌어, 막 기저귀에. 그렇죠. 불편하고. 근데 그때마다 이걸 해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 엄마죠. 예. 엄마라고 하는 타인이 나의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는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엄마의 관심을 얻고자 노력하고 엄마로부터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존 전략으로 점점 학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네. 생존을 위해서 엄마를 이용하는 그렇죠. 거였어. 생물학적으로 보면 좀 더 이제 왜 아기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요? 교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참 재밌는 존재다. 그러면서 막 소름도 끼치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계속 네네네. 얘기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타인이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사회적 보상은 다른 어떤 보상보다도 효율적인 보상일 수밖에 없어요. 타인의 인정, 호감, 칭찬, 감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적 보상을 알리는 신호들인 거죠. 그러면 뭐
흔히 나이가 들어서 나는 그런 거 싫어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하는 거는 뭐 일면 사실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거짓이네요. 사실 타인의 관심과 호감을 얻고자 하는 이 동기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네. 발달해 가면서 주변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복잡해지면 점점 형태가 복잡해집니다. 그 표출되는 그러겠죠. 방식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처음에 그 동기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게 돼요. 그치. 아. 그거 어떻게 알아. 네, 심지어는 겸손 행동으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죠. 겸손하게.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해서 이걸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일생 동안 학습해온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형태의 하나의 방식인지 전략 이 중에 구분이 하나일 수 어려운 있다.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갑습니다. 네. 이타주의는 없다. 이렇게 들려지기도 근데 하는데. 지금 저희의 이제 사회에서는 어쨌든 이런 2차적 보상, 그리고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만연해 있고 그게 이제 가장 단편적으로 좀 잘 드러나는 부분이 뭐 SNS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거지 네,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사실 이 그 알로스테시스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효율성이거든요. 네. 효율성이라는 거는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되는 노력은 최소화시키고 얻을 수 있는 보상은 극대화시켜야만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한 어떤 과정들을 다 뛰어넘고 그 결과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보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명품백이라든가 아니면 고급 자동차라든가 심지어는 뭐 SNS 같은 것들 네.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좋아요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쏟아야 되는 노력들에 비해서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징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타인으로부터의 관심 이게 중요한 보상이라고 하셨고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네. 최근 한 30년을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온 거는 우리 뇌의 진화 과정이랑 다르게 환경이 바뀐 일종의 뭐 초정상 자극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봐야 될까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우리의 뇌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너무나 효율적인 보상들이 만들어진 거죠. 네. SNS 같은 경우는. 특히. 시스템이 생긴 그치,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실제로 현실 상황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날 좋아하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근데 SNS는 이거를 아주 정량화시켜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에게 보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숫자로 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주 효율적인 보상이 될 수 있고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나는 생존에 네. 원래는 유리해서 진화한 거지만 착각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소중한 맞아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죠. 좋아요가 네. 중요한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진짜 인정인지 그렇죠.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정량화할 수 있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정 욕구라는 게 네. 일단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 방식 중에 하나로 지금 생겼다. 인간에게 생겨났다. 네. 장착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인종 욕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최대한 일찍 예측하고 방지하려는 그런 알로스테시스 기능의 극대화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로스테시스도 인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 네.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뭐 외모적으로, 맞아. 네. 뭐 아니면 그렇죠. 지적으로, 그렇죠. 뭐 인성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 그것도 이제 되게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결정하는 요인에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유전과 환경이 유전도 네. 있겠구나. 네. 유전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이 사람이 보상에 민감하냐. 그거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견이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교육을 똑같이 해도 다르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왜 우리 미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애나 만들기라든지 막 그런 것처럼 그 허언증으로 왜 굉장히 유명해져서 사회적으로 뭐 거대한 사기를 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 알로스테시스가 태생적으로 조금 많이 그런 거에 좀 민감하고 그 방향으로. 인정 욕구가 너무 과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발현되고 이런 사람들일까요? 그게 약간 복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한 어떤 인자를 갖고 태어났고 네.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어떤 특정 보상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게끔 알로스테시스가 발달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여기 대해서 되게 재밌는 연구가 또 하나 있는데 좋아요. 연구 많이 연구 해주십시오. 좋아요. 네.
예, 그 도파민의 기능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도파민 기능이 좀 더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활발한 네. 유전자를 결정하는 게 이제 도파민 유전자인데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죠. 이 활발한 유전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서양 문화에서 자라나게 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로. 근데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동양 문화에서 크게 되면 극단적인 집단주의자로. 진짜 극단이네. 왜 그쵸. 그러죠? 환경에 환경에 완전 따라서. 환경이 그 환경 내가 처해 있는 문화에서 얼마나 어떤 가치가 더 우세하냐, 중요하냐. 이걸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을 도파민이 결정한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효율적이고도 나에게 보상이 더 많은 그렇죠.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네, 또 남들을 자라난 따라하지 것이고. 않는 뭔가 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개성을 과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러네. 우세한 그런 문화일 수 있는 거죠. 문화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죠. 그 추진하는 그 능력, 그 강도는 정확하게. 도파민이 네. 그렇죠. 결정하네요.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죠. 강도를 결정하는 게 도파민. 근데 이 강도가 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어느 문화에 있건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비슷한 수준에. 그럼 또 그게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게요.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모르는 문제죠, 그거는. 네. 네. 그럼 이제 어떤 개체의 변이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 어떤 뇌는 왜 이럴까, 어떤 뇌는 왜 저럴까를 이제 여쭤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전이다. 유전과 환경도 결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보상들을 많이 받았고 그 보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었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 결정을 하는 거죠. 육아할 때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지 않나요? 아이에게 어떤 보상을 어떻게 얼만큼 적절하게 해줘야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저도 루소처럼 루소요? 어떤 아이든 키워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겸손해집니다. 네.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2명을 내리 키우면서 너무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가서 막 강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해서 했는데 셋째를 딱 낳는데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겸손해진 거예요. 개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타고나는 게 너무 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 키우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커가고 신기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제 스스로를 또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교수님도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그 아이 키울 있죠. 때 보상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계산적으로.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연구들을 좀 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사실. 갑자기 아이 다 크고 나서 알게 됐다고? 뇌를 아끼면 안 되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사실들을 제가 알았다면 조금 다르게 키웠을 수도 있었겠다. 좀 적용을 하셨을 것 같나요? 네, 보는 어떤 시각도 좀 달라졌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성숙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아쉽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설렙니다. 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뇌과학자 김학진 교수님과 함께 자존감을 과학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앞서 뇌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만 왜 굳이 그렇게 설계되어야만 했을까?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 제일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